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조건 없이 내밀어진 손 하나, 그리고 겨울 한복판에서 낯선 이에게 건네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오늘 수천억의 재산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 어느 특별한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2024년 초겨울, 대한민국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인호 회장, 나이 67세. 그는 40여 년 전 단돈 몇십만 원을 손에 쥐고 리어카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수백 개의 매장을 거느린 유통 대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연 매출만 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을 일군 사람. 경제 잡지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재계에서 그의 한마디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요즘 들어 그는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은퇴를 6개월 앞둔 어느 날 아침, 강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 창가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있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먼 곳을 헤매는 것처럼. 비서실장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전 일정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무, 자네는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나? 느닷없는 질문에 박상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장님? 사람 말이야.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자네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겠어? 박상무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요즘은 모르겠어. 그 말의 무게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박상무는 며칠 전에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외아들 강준혁, 32세,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강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준혁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방 소도시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이는 29세고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가게를 꾸려오신 분입니다. 순간 응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 준혁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만난 건 출장 중에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였는데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긴 침묵 끝에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재계에서는 강 회장이 은퇴 전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점검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낡은 코트 하나 해진 구두, 빛바랜 모자를 쓰고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그는 회장이 아닌 한 명의 늙은 손님으로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강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구겨진 코트 깃을 세우고 모자를 눌러 쓰자 거울 속에는 어디서든 마주칠 법한 평범하고 낡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지.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 여자, 29세, 국밥집,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가게를 꾸려온 젊은 여자.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겠어요? 부회장님이 무슨 바람이 드신 거래요. 그는 그 말들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먼저 그를 맞았습니다. 플랫폼을 빠져나온 강 회장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이내 가늘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챙기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라면 비를 맞으며 걷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모자챙으로 빗방울을 막으며 그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몰래 받아 적어둔 주소 하나.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안내였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자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선 비린내, 기름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국물 냄새. 오래된 시장 특유의 그 냄새는 강 회장의 발걸음을 잠시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기억. 리어카를 끌고 새벽 시장을 누비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골목이 무대였는데 그는 쓴웃음을 삼키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이 발해 글씨가 희미해진 낡은 나무 간판. 순인의 국밥. 유리창 안으로 김이 서려 바깥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지금 이 낡은 국밥집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겠지.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가. 그는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고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이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가게 안의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어깨에서 물기가 배어났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손끝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맑고 또렷하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온기가 담긴 목소리.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오는 젊은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선한 인상. 강 회장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구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29세. 시장 골목의 낡은 국밥집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어디 앉으실래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물으며 가게 안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은 구석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도 되겠소? 그럼요. 편하신데 앉으세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물 한 잔을 들고 테이블로 왔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밥,
순대국, 수육.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강 회장은 메뉴판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눈으로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막걸리를 마시던 중년 손님의 빈 잔을 말없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친절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손님이 고맙다고 말하자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꾸며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몸에 밴 태도란 저런 것이었습니다. 눈길 한 번 더 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 그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오늘의 진짜 시험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가져온 낡은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지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낮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기 아가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갑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 국밥 한 그릇 값이.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의 중년 남자도 슬쩍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혹스러움인지, 불편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사람의 진심은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배기가 불 위에 올려지는 소리, 국자로 국물을 젓는 소리, 그리고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소리. 강 회장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주방 소리가 섞여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을 회의실과 집무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낡고 소박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받쳐든 채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뚝배기를 내려놓고 잠시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파한 움큼을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국밥 위에 팔을 얹었습니다. 고기도 따로 한 점 더 얹었습니다. 평소보다 넉넉하게.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우셨죠? 드시고 가세요. 다음에 여유 되실 때 주시면 돼요. 특별히 큰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 담담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행주로 옆 테이블을 닦으며 돌아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망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코끝을 간지리고 구수하고 진한 국물 냄새가 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차갑게 식었던 몸이 그 냄새만으로도 조금씩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번 떠서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건드렸습니다. 뜨끈하고 깊은 국물 한 숟갈이 식도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래된 서랍 하나가 스르르 열리는 것처럼
40년 전이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3년째 되던 해, 자금난으로 거래처가 한꺼번에 끊기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전 재산을 날린 그 겨울. 강 회장은 당시 30살이 채 안 된 젊은 남자였고 그의 옆에는 갓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두 사람은 시장 골목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한 그릇 값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자신은 많이 먹었다며 고기를 전부 그의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는 받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 없어도 괜찮아. 사람은 남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그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줬습니다. 그 후로 40년, 강 회장은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가지게 되어서 꺼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국밥집의 뚝배기 하나가 그 서랍을 열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숟가락을 뚝배기에 살며시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버티고 견뎌온 남자가 지금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테이블 곁에 다가온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강 회장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판단도 당혹스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걱정이었습니다. 순수하고 꾸밈 없는 걱정. 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냥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강 회장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오래 끓여낸 사람의 정성이 담긴 국물이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다시 한번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 여자를 왜 데려오고 싶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사람의 온기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좁고 낡은 국밥집 안에서 조건 없이 내밀어진 뚝배기 하나에서 강 회장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온기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천천히 골목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가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위치를 추적한 것이었습니다.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숨가쁜 얼굴로 들어선 박상무가 가게 안을 훑다가 구석 자리에 강 회장을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셔서 저희가 얼마나.
그 말이 가게 안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행주를 들고 멈췄습니다. 구석의 중년 손님도 막걸리 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석 자리에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게 안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박상무는 뒤늦게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치던 낡은 코트의 노인. 돈이 모자란다며 머뭇거리던 그 손님이 비서를 대동한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며 박상무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기다려. 하지만 회장님, 기다리라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수행원도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가게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구석에 중년 손님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행주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놀란 것인지, 당황한 것인지, 아니면 화가 난 것인지. 강 회장은 그녀가 다음에 어떤 말을 꺼낼지 지켜봤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국밥값은 받아야겠는데요. 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 그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셨잖아요. 드셨으면 계산은 하셔야죠. 회장님이시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나오는 것인지도 모를 진짜 웃음이. 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지갑이 아닌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뒀던 진짜 지갑이었습니다. 국밥값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줬습니다. 1원도 틀리지 않게. 강 회장은 거스름돈을 받아쥐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왜 그냥 주셨습니까?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녀는 잠시 카운터를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 맞고 오셔서 추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돈 없을 때 누군가한테 밥 얻어먹은 적 있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거. 추워 보여서, 자신도 그런 적 있어서. 그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이 강 회장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계산된 친절, 목적이 있는 호의, 보여주기 위한 배려.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탓에 언제부터인가 그는 진심이라는 것에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코트를 여미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소? 그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아버님이시잖아요.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알고 있었단 말이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들어오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계신데 손이 너무 깨끗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버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요.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중간에는 알아챘습니다. 그런데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내어준 것도, 국밥값을 받은 것도, 거스름 돈을 정확히 돌려준 것도 모두 알면서도 한 행동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아는 척을 안 했소? 그녀는 행주를 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먼저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먼저 아는 척하는 건 실례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제가 망쳐드리면 안 되죠. 강 회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그치려는 것인지 빗방울 소리가 가늘어지며 가게 안의 고요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온 자신, 돈이 모자란다고 거짓말을 한 자신.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챘어도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할 때 달라집니다. 더 친절해지거나 더 조심스러워지거나 혹은 반대로 더 당당해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밥값을 받을 때도 거스름 돈을 돌려줄 때도 솔직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할 때도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아니 67년 인생에서 그가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국밥집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람을 배웠습니다. 낮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 회장은 모자를 들어쓰고 천천히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밥 맛있었소.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고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강 회장의 가슴속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뚝배기 속 국물처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긴 침묵에 잠기는 날은 대개 두 가지였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결심했을 때, 아니면 무언가에 크게 흔들렸을 때. 오늘은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국밥을 내어줄 때의 담담한 표정, 거스름 돈을 정확히 돌려줄 때의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무엇 하나 꾸며낸 것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사업이 무너지던 그 겨울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나눠 먹던 국밥 한 그릇. 당신은 돈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건네준 같은 온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아직 있구나.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강 회장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녀왔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직접 가셨어요? 응. 국밥 한 그릇 먹었어. 준혁은 할 말을 잃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 오늘 하루 동안 강 회장이 느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려와. 내가 직접 만나겠다. 제대로.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 회장은 임원진 전체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비정기 전체 회의. 갑작스러운 소집에 임원들은 저마다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 옆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 앉은 채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한 가지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혁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도 온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아들 곁에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4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은퇴하기 전에 이 회사가 다시 그 출발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의 상생 프로젝트. 우리가 가진 유통망과 자본으로 골목 가게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영역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수익 구조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강 회장은 그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익이어야 합니까? 임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버텨온 건 주변의 작은 손길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길이 될 차례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말이 가슴 어딘가에 닿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여전히 수익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회장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그녀에게 상생 프로젝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첫 파트너로 순인의 국밥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랜드화, 유통망 연결, 홍보 지원까지 가게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와야 하니까요.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 오는 가게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싫으면 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조건 아버지한테 전달할게요. 다음 날 준혁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강 회장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맡기고 싶은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골목 끝 순인의 국밥집 앞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처마 밑에 작은 화분 하나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문 앞에 줄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가격표는 그대로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육수를 올리고 고기를 손질하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가게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육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명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랬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공사장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얼큰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장을 보고 들른 듯한 할머니 두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들어선 사람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코트도 해진 구두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캐시미어 코트에 반듯한 구두. 하지만 모자는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혁이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나오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특별한 대우도 과한 반김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이 왔으니 손님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국밥 3그릇을 내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3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오늘은 편하게 먹겠소. 그녀가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잠시 셋이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안의 소음이 배경처럼 깔렸습니다. 숟가락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국자 소리. 강 회장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국물 한 숟갈을 천천히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아니, 지난번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눈물 없이 먹을 수 있어서일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장사를 했는데 오늘에야 하나를 제대로 배웠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강 회장은 잠시 국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온기를 파는 거라는 걸. 나는 그걸 알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것 같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 잘 부탁하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67년을 살아온 남자로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골목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래도 가게 안의 온기는 그날과 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회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비서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을 걸어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날은 그냥 말없이 먹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매번 가게를 나설 때면 올 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 회장이 왜 시장 국밥집을 찾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가면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생각나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준혁과 그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강 회장은 며느리가 된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이 아비한테도.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강 회장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과 함께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수천억의 재산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준 온기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한 가족을 이어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많은 것을 꾸미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온기 하나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국물 온도에서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며 더 깊어졌을 사랑과 감동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